제4부 9번째 글입니다. 9. 그들은 어디로 가나? 1. 장발장. 같은 날 오후 4시경 장발장은 연병장의 가장 호젓한 비탈 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경계심에서였는지 명상에 잠기고 싶은 생각에서였는지 또는 단순히 모든 생활들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습관 변화의 결과에서였는지 어쨌든 그는 이제 코제트와 함께 외출하는 일이 꽤 드물었다. 그는 노동자 저고리에 회색 무명 배 바지를 입고 차양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현재 코제트 쪽에서는 평온하고 행복했으며 한때 그를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이 사라져버렸으나 한두 주일 전부터 그에게 다른 성질의 걱정이 생겼었다. 어느 날 그는 가로수길을 산책하면서 테나르디에를 보았는데 변장 때문에 테나르디에는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때부터 장발장은 그를 여러 번 보았고 이제 테나르디에가 그 구역을 배회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테나르디에가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은 모든 위험이 동시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파리는 조용하지 않았다. 정치적 소란은 누구나 신상에 무슨 숨길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점을 주었는데 그것은 경찰이 매우 불안하고 매우 의심이 많아져서 페페행이나 모래 같은 사람을 추적하려고 애쓰면서 장발장 같은 사람을 썩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그는 걱정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불가해한 사실 하나가 그를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그가 아직도 심히 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계심이 더해졌다. 바로 이 같은 날 아침 그는 집안에서 혼자 일어나서 코제트의 방 거창이 열리기 전에 정문을 거닐다가 담벼락에 아마 못으로 새긴 것이리라. 아래와 같은 한 줄의 글씨가 갑자기 눈에 띄었다. 베르리 글이 16. 그것은 아주 최근에 쓰인 것이어서 펜 자국이 새카만 낡은 벽토 속에 하얗게 보이고 담장 아래에 더부룩한 한 무더기의 쇠기 푸른 깨끗한 새 벽토 가루를 둘러쓰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 간밤에 쓰인 것이리라. 이게 무엇일까? 주소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암호일까? 자기에게 주는 경고일까? 어쨌든 정문이 침범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침입한 것은 분명했다. 그는 이미 이 집을 놀라게 했었던 해괴한 사건들을 떠올렸다. 그의 머리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못으로 담벼락에 써놓은 그 글씨에 관해서는 코제트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녀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장발장은 파리를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었다. 코제트에게도 미리 알려두었었다. 그는 일주일 내로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는 연병장의 비탈에 앉아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테나르디에, 경찰, 담벼락에 쓰인 그 회개한 글씨, 그 여행, 그리고 역군을 얻는 어려움 등을. 그러한 걱정들에 한창 빠져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바로 뒤 비탈 꼭대기에 금방 누가 와서 서는 것을 햇빛이 던져주는 그림자로 알아차렸다. 그가 막 돌아보려 할 때 네 겹으로 접은 쪽지 하나가 어떤 손이 머리 위로 던진 것처럼 그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는 쪽지를 주워서 펴고 읽어보니 거기에는 큼직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사하시오. 장발장이 얼른 일어났지만 비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본 적 회색 작업복에 뿌연 목비로드 바지를 입은 어린이보다는 크고 어른보다는 작은 사람 같은 것이 난간을 뛰어넘어 연병장의 구렁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장발장은 곰곰 생각하면서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2. 마리우스. 마리우스는 비탄에 잠겨 질로르망시 댁에서 나왔었다. 그는 거기에 인류의 희망을 안고 들어갔으나 거기서 막대한 절망을 안고 나왔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의 초기를 관찰한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그 창기병은, 그 장교는, 그 얼간이는, 그 외제종 테오듀일은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그림자도 남겨놓지 않았다. 조금의 그림자도 극 시인이라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누설한 것에서 남보기에는 어떤 풍규의 드라마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가 거기서 얻을 것을 진실은 이럴 것이다. 마리우스는 악에 관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나이였다. 사람이 모든 것을 믿는 나이는 나중에 온다. 의혹은 주름살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초기의 청춘은 주름살을 갖지 않는다. 오셀로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캉디드에게는 이 캉디드는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의
천진난만한 주인공입니다. 칸디드에게는 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코제트를 의심한다. 마리우스는 수많은 범죄라도 그보다는 더 쉽게 했을 것이다. 그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고민하는 자들의 방편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오전 2시에 쿠르페락의 집에 돌아가 옷을 입은 채 요 위에 몸을 던졌다. 날이 훤히 밝아서야 잠이 들었는데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락가락하는 무겁고 무서운 수면이었다. 잠을 깼을 때 쿠르페락과 앙졸라, 페이, 콩브페르가 매우 바쁜 듯이 모자를 쓰고 방 안에 서서 막 나가려 하는 것을 보았다. 쿠르페락이 그에게 말했다. 너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 가겠니? 그는 쿠르페락이 중국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이 나간 뒤 조금 있다가 나갔다. 2월 3일의 사건 때 자베르에게서 받은 채 수중에 남아있던 피스톨을 그는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 피스톨에는 아직도 총알이 채워져 있었다.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숨기고 그것을 가져가는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온종일 그는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이따금 비가 왔으나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빵집에서 일수어치 가나다란 빵을 사서 호주머니에 넣었으나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의식도 하지 않고 센 강에서 미역을 감은 것 같다. 두개골 아래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사람에게는 있다. 마리우스는 그러한 때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부터 그러한 발걸음을 했다. 그는 몹시 초조하게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의 뚜렷한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가 9시에 코제트를 만나보리라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행복이 이제 그의 모든 미래였다. 그 후에는 어둠. 때때로 더없이 호젓한 가로수길을 거닐면서도 그는 파리 시내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그의 몽상 밖으로 머리를 내놓고 말했다. 싸우고 있나? 해가 지고 9시 정각에 코제트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필름의 거리에 있었다. 쇠살문에 다가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가 코제트를 만난 지 48시간이 되었고 이제 바야흐로 그 여자를 다시 만나려 하고 있었고 그 밖의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고 그는 더 이상 크나큰 비상한 기쁨밖에 느끼지 않았다. 일각이 여삼추인 이러한 순간에는 언제나 숭엄하고도 황홀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는 때에는 그것이 사람의 가슴을 가득 채워준다. 마리우스는 문살을 빼고 정원으로 뛰어들어갔다. 코제트는 평소에 그를 기다려주던 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덤불 사이를 지나서 현관 앞 청계 옆에 쑥 들어간 곳으로 갔다. 거기서 기다리나 보다 하고 그는 말했다. 코제트는 거기에 없었다. 위를 쳐다보니 집의 거창들은 닫혀 있었다.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으나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에 넋이 나가고 흥분되고 겁이 나고 나쁜 시간에 자기 집에 돌아온 주인처럼 고통과 불안으로 화가 나서 그 창들을 두드렸다. 창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침한 얼굴이 나타나 뭐요? 하고 묻는 것을 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그가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런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두드렸을 때 그는 목소리를 높여 코제트를 불렀다. 코제트! 하고 외쳤다. 코제트! 하고 다급하게 되풀이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 끝났다.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 안에도 아무도 없었다. 마리우스는 절망한 눈으로 그 음산한 집을 응시했다. 무덤처럼 컴컴하고 그처럼 괴괴하고 그보다도 더 텅 빈 그 집을 그는 돌벤치를 바라보았다. 코제트 옆에서 그렇게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던 그 돌벤치를 그러자 그는 가슴 가득히 달콤한 추억과 굳은 결의를 품고 현관 앞 청계의 단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사랑을 축복하고 코제트가 떠나버렸으니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목소리 하나가 들렸는데 그것은 거리에서 오는 것 같았고 나무들 사이에서 외치고 있었다. 마리우스 씨. 그는 벌떡 일어섰다. 응? 하고 그는 말했다. 마리우스 씨 거기 계세요? 예. 마리우스 씨. 하고 그 목소리는 말을 이었다. 당신 친구들이 상브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모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듣기 거북한 목신 에포닌의 목소리 같았다. 마리우스는 살문으로 뛰어가서 움직이는 문살을 젖히고 그 사이로 머리를 내놓고 본즉 한 젊은 사내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3. 마베프 씨. 장발장의 지갑은 마베프 씨에게 무용지물이었다. 존경할 만큼 엄격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베프 씨는 별들의 선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의 별이 루이 금화로 바뀔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가브리오쇼한테서 온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그는 그 지갑을 관할 경찰에 가져가 섭득물로 개출하여 청구자의 요구대로 찾아가게 했다. 이 지갑은 사실 분실물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은 마베프 씨를 전혀 돕지 못했다. 그런데 마베프 씨는 계속 추락했었다. 쪽의 시험 재배는 아우스트리츠의 그의 밭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물원에서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그는 가정부의 월급도 지불하지 못했지만 앞서 보았듯이 지금은 집세도 몇 기분을 못 내고 있었다. 전당포는 그의 코트레 근방의 특산 식물지의 동판을 13달 동안 잡아놓고 있다가 매각해버렸다. 어떤 철물상이 그것으로 냄비를 만들었다고 한다. 동판이 없어져 버렸는지라 아직도 간직하고 있던 코트레 근방의 특산 식물지의 미완본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판과 본문도 파지로서 어느 헌책점의 헐값으로 양도해버렸다. 그에게는 더 이상 그의 전 생애의 저작물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 책값을 먹기 시작했다. 변변치 않은 재원이 고갈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정원도 포기하고 황폐한 상태로 두었다. 오래전에 그는 때때로 먹던 2개의 계란과 한 조각의 쇠고기를 포기했다. 그의 저녁은 빵과 감자였다. 그는 그의 마지막 가구들도 팔아버렸고 이어서 침구와 의복, 담요에 관해서도 2벌 있는 것은 모두 1벌을 팔았고 이어서 식물 표본과 판화들도 팔아버렸으나 가장 귀중한 책들은 아직 갖고 있었는데 그중 여러 권의 희귀본들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배로운 것들이었다. 성서역사연보 1560년판, 대조성서사전, 퓨에르 드 베스 지음, 마르그리트의 진주집, 요건 설명했습니다. 여왕 중의 진주인 나바르 여왕의 진주집, 즉 시집이라는 뜻입니다. 마르그리트의 진주집, 장 드라의 지음, 나바르 여왕의 헌정사 첨부, 대사의 직책 및 품위론, 빌리의 오트망 지음, 1644년판의 유대 미문집 한 권, 베니스 마누차누스 가에스라는 검글씨가 박혀있는 1567년판의 티블루스의 시집 한 권, 마지막으로 디오게네스 라에스투스의 저서 한 권, 이것은 1644년에 리옹에서 인쇄된 것인데 그 속에는 바티칸에 있는 13세기의 사본 제411의 지독한 이문이 실려 있고 또 베니스에 있는 2가지의 사본 제393과 제394의 이문도 실려 있는 것으로서 앙리 에스티엔의 훌륭한 고정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여기에는 나폴리의 도서관에 있는 12세기의 유명한 사본 소개밖에 없는 도리아의 전문도 붙어 있다. 마베프 씨는 방에 결코 불을 피우지 않았고 양초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해만지면 곧 잠자리에 들어갔다. 이제 이웃 사람도 없는 것 같았고 밖에 나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피했는데 그는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린이의 참상은 어머니가 동정하고 청년의 참상은 처녀가 동정하지만 늙은이의 참상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곤궁 중에서도 가장 싸늘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베프 영감은 그의 어린아이 같은 명랑함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의 눈이 책 위에 고정되었을 때면 어떤 생기를 띄었고 세상에 한 부밖에 없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투스의 책을 들여다볼 때면 미소를 지었다. 유리를 끼운 그의 책장은 필수품을 제외하고 그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가구였다. 어느 날 플리타르카 할멈이 말했다. 저녁거리를 살 돈이 없어요. 그녀가 저녁거리라고 부른 것은 한 조각의 빵과 너댓 개의 감자였다. 외상으로 하면? 하고 마베프 씨는 말했다. 쇤네가 거절당하고 있는 걸 잘 아시면서 마베프 씨는 책장을 열고 마치 자기 아이들을 많이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가 선택하기 전에 그들을 바라보듯이 오랫동안 장서를 한 권 한 권 바라보다가 얼른 한 권을 빼내 팔 아래 끼고 나갔다. 2시간 후에 팔 아래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탁자 위에 30수를 놓고 말했다. 이걸로 저녁밥을 차리시오. 이때부터 플리타르카 할멈은 노인의 천진난만한 얼굴에 영 거칠 줄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끼이는 것을 보았다.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날마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베프 씨는 책 한 권을 갖고 나갔다가 돈 한 입을 갖고 들어오곤 했다. 헌책 장수들은 그가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가 20프랑에 샀던 것을 20수에 되샀다.
때로는 같은 책점들에서도 그랬다. 한 권 한 권 모든 장서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말했다. 하지만 나는 80이니까 그것은 마치 자기의 책들이 끝나기 전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하는 말 같았다. 그의 슬픔은 커져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기쁜 일이 있었다. 그는 로베르 에티엔 판의 책 한 권을 들고 나가 말라케 강둑에서 35수에 팔고 거래 거리에서 40수에 산 알드판의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오수는 삐질렸어 하고 그는 마냥 얼굴을 반짝이면서 볼리타르카 할멈에게 말했다. 이날 그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는 원예협회 회원이었다. 거기서는 그의 공공함을 알고 있었다. 이 협회 회장은 그에게 찾아와서 농상부 장관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장관은 외쳤다. 물론이죠. 그렇고 말고요. 노학자, 식물학자, 소심한 노인이라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해드려야겠죠. 이튿날 마베프 씨는 장관댁에서의 만찬에 초대받았다. 그는 기쁨에 떨면서 폴리타르카 할멈에게 초대장을 보였다. 우린 살았어 하고 그는 말했다. 정해진 날에 그는 장관댁에 갔다. 그의 구겨진 넥타이와 훌렁훌렁하고 떡 벌어진 헌예복, 계란으로 닦은 구두가 수위들을 놀라게 한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장관조차도 밤 10시경에 무슨 말이 있을까 하고 그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때 어깨와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가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던 미녀인 장관 부인이 대관절 저 늙은 양반은 웬 사람이요? 하고 묻는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 그는 터벅터벅 걸어서 한밤중에 억수같이 내리치는 비를 맞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갈 때에 상마차 값을 치르기 위해 엘제비르판의 책 한 권을 팔았었다. 저녁마다 취침하기 전에 그는 디오게네스 라이르투스의 책 몇 쪽씩을 읽는 습관에 있었다. 그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그 작품의 특색을 즐기기에 충분한 그리스를 알고 있었다. 그에겐 이제 더 이상 다른 즐거움은 없었다. 몇 주일이 흘러갔다. 갑자기 폴리타르카 할멈이 병이 났다. 빵집에서 빵 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서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약국에서 약 살 돈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의사가 퍽 비싼 물약을 처방했다. 그리고 또 병이 침중해지고 간호원도 필요했다. 마베프 씨는 책장을 열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의 한 권마저 나가버렸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디오게네스 라이르투스 뿐이었다. 그는 단 한 권밖에 없는 그 책을 팔날에 끼고 밖으로 나갔다. 때는 1832년 6월 4일이었다. 그는 생자끝 성문의 루아얄 서적상의 후계자 서점에 가서 100프랑을 받아갖고 돌아왔다. 그는 늙은 하녀의 침대 머리 탁자에 5프랑짜리 돈을 포개포개 쌓아놓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일찌감치 새벽부터 그는 뜰 안에 넘어져 있는 경계석에 앉았는데 그가 이마를 수그리고 시들어버린 화단에 눈을 멍하니 고정시키고 아침 내 움직도 않고 있는 것이 울타리 너머로 보였다. 때때로 비가 와서나 늙은이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지 않았다. 오후에 이상한 소음이 파리장 안에 터졌다. 총성과 군중의 함성 같았다. 마베프 영감은 머리를 들었다. 정운사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물었다. 저게 무슨 소리요? 정운사는 삽을 등에 메고 더없이 평화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폭동입니다. 뭐? 폭동이라고? 네,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 거요? 글쎄요 하고 정운사는 말했다. 어느 쪽이요? 하고 마베프 씨는 말을 이었다. 변기창 쪽입니다. 마베프 영감은 방에 돌아가 모자를 집어쓰고 발 아래 낄 책을 기계적으로 찾았으나 한 권도 없었다. 아, 그렇군. 이렇게 말하면서 얼빠진 얼굴을 하고 나갔다.